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을 학술적으로 정의하려면요, 산업혁명이 끝날 무렵 또는 끝나고 나서 정의되는 겁니다. 지난 2010년대가 4차 산업혁명 시기였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부터 15년, 20년 후가 될 거란 얘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산업구조의 변화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만시지탄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실제 하느냐는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 없고 4차 산업혁명이 있다는 가정 아래 우린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세워야지만 향후 15년, 20년의 미래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의미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 보는 그냥 알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저 알이 좀 깨진 상태입니다. 알이 깨져서 새 대가리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새는 대가리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예, 새 대가리가 났는데 저게 바로 연속적이고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문제는 알 전체가 안 깨졌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혁신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저 상태에서 대전시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 알 속에서 어떤 것들이 깨어나올지 거기에 대한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 대전시의 미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혁명들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의 1, 2, 3, 세 번째 산업혁명까지는요, 인간의 손발, 즉 노동력을 대신하거나 대체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혁명이었습니다. 아니,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혁명인데 그건 손발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3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적인 산업은 통신산업이었어요. 통신산업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먼 거리까지 직접 가는 수고를 덜고 원거리에 있는 실시간 정보를 얻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건 역시 발을 편하게 한 혁명입니다. 인간의 손발을 편하게 해주고 노동력을 대체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지금까지 산업혁명이었다면요. 요번에 다가오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인간의 두뇌를 보완하는 혁신. 더 나아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혁신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손발을 대신한 거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럼 인간의 두뇌를 대신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예측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주식 투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담입니다만 4년 반 전쯤에 제 와이프가 저의 허락도 없이 펀드를 하나 가입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브릭스 펀드를 넣었다가 28% 수익률을 얻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아둔 돈이 있는데 와이프가 저의 상의도 없이 종합주가지수 연동 펀드라는 펀드를 들어갔어요. 그건 코스피가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4년 반 전이 언제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의 화랑이나 2180선을 찍던 날입니다. 그때 그날 들고요. 다음 날부터 빠졌습니다. 4년간.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돈을 잃고 있는 거예요. 2달쯤 지났을 때 와이프가 저보고 술을 마시자고 그래요. 왜 갑자기 얘가 술을 마시자고 하지? 했더니 이유는 그거죠. 이제 불어야 되는 겁니다. 여보 몰래 내가 펀드를 들었는데 종합주가지수 연동 펀드야.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쉬었죠. 야, 네 남편이 거시경제를 바라보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내 거시경제적인 관점을 봤을 땐 종합주가지수 개념 자체가 올라가기 힘든 시기인데 왜 들었냐? 따졌는데 집안을 말아먹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고 전 4년간 웬만한 잘못을 저질러도 혼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이러면서 제가 이 예측을 한 거죠. 우리의 정치적 불안정이 해결되고 미국의 금리, 미국의 산업구조, 우리 경제 구조, 멘탈 이런 거, 그 펀더멘탈을 봤을 때 2017년이라는 해에는 2200선 정도는 갈 거야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펀더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한국은 2300, 400까지도 가능하다고 떠드는데 그분들은 사심이 가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들의 얘기는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얘기한 게 2200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2200에서 마음 졸이지 말고 2150되면 팔아라, 환매해라, 손해보고 2180에 샀잖아요. 그럼 손해를 보는 거고 더욱이 그 사이에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손해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2150되는 날 카톡을 보냈습니다. 환매해. 그리고 와이프는 환매했다고 보고를 해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올라가요. 2400을 넘어가 버립니다. 완전 제 예상이 빗나갑니다. 제 주변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는데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인간을 못 봤어요, 거의. 이유가 뭐냐면 시대가요. 예측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을 해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모두 분석해내서 뭔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시절. 실시간으로 엄청난 데이터가 나오는데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조 개의 행을 분석할 수는 없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예측이 가능해지려면 사람의 두뇌를 보완해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 지능정보기술이라고 붙이는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스몰데이터 기술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요.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이 뭐냐고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혁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공지능이라는 그 괴물은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아서 학습량이 많아질수록 똑똑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플랫폼과 시스템을 갖출수록 인공지능은 힘이 점점 좋아져요. 우리가 작년에 알파고 쇼크에 빠졌을 때 알파고는 당시에 10여만 개의 기보를 연구해서 1052대의 CPU로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알파고2가 얼마 전에 커제 9단을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그 사이에 알파고는 20만 개의 기보를 더 연구를 했고요. 더 똑똑해진 거죠. 더 이상 기보를 연구할 거 없다고 자가학습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기보, 데이터도 필요 없이 학습할 정도의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한테 요즘 뭐 하세요? 라고 인터뷰했더니 하는 소리가 알파고의 기보를 연습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데이터 양에 비례해서 급속도로 올라가는 저런 변화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너무 다양해서 제가 스킵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중에서 연결시키는 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2G, 3G, 4G, 5G, IoT 이런 기술들이 연결 기술로서 일단 기반이 될 겁니다. 연결로 인해서 수십억 명의 사람과 수조 개의 사물들이 센서, 데이터,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요. 그 사이에서 엄청난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럼 그 빅데이터들을 뿜어내는 것을 분석하고 예측하려면 바로 두 번째 지능 기술이 필요한 건데 현재 지능보다 더 중요한 초지능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사이버 세상에 엄청나게 축적되잖아요. 그거를 사용자에게 실감나게 보여주는 기술들이 있어야지만 그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의사결정을 쉽게 합니다. 따라서 실감 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홀로그램, VR 기술, AR 기술, CPS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능화의 기반 분야고요. 나머지 우측 하단에 BT라든지 다른 여러 기술들이 상호 융합돼서 작용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본질은요, 저 디지털 지능을 갖고 인류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의 산업혁명이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혁신 위주였다면 이번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서요. 산업혁명의 끝부분이 언제냐는 질문. 이 산업혁명이 언제 끝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제가 신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대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번 산업혁명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시기. 그것을 학문적 용어로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테크놀로지컬 싱글라이러티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끝부분일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기술의 주체가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됩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기술적 특이점이거든요. 그 순간이 도래하면 산업혁명은 거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쯤이 되면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삶 자체, 인간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티핑 포인트가 될 걸로 예측합니다. 그럼 그게 언제냐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빨리는 아닐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레이 커즈웨일이라는 미래학자가 분석하기로는 2045년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빠르다 저는 예측을 했는데 알파고의 발전 속도를 보니까요 2045년도 가능할 거라고 자꾸 예측이 됩니다. 산업혁명에 의해서 수많은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20분 동안 이걸 다 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쑥쑥쑥쑥 스킵하고요 대전시 얘기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발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아까도 연사분께서 축사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다른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보다 먼저 준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갖고 준비한 국가는 없어요.
다만 그 변화를 이끌고 있었던 국가들이 대표적인 게 제조 혁신을 추구하는 저 나라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중국의 제조 강국 굴기, 영국의 고가치 제조, 그리고 네덜란드의 스마트 인더스트리. 이런 쪽은 제조업 혁신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산업을 혁신하려는 변화인데, 기본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얻겠다고, 그걸 선점하겠다고 나서는 국가가 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클라우드 생태계와 산업 인터넷을 이끌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가진 그 클라우드 인터넷과 산업 인터넷이 깔려 있으면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인공지능은 우리의 인공지능보다 훨씬 양질의 데이터를 폭넓게 가지는 거죠. 그럼 그쪽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선 미국 인공지능 쓰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바로 미국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미국은 국가가 저걸 추진하지 않아요. 국가는 인공지능 시대에 국가가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지 쪽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미국은 기업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 일본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로봇 신전략이라는 걸 내놓기도 했지만, 작년에 일본 전략은 소사이어티 5.0으로 바뀌어 있어요. 소사이어티 5.0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5번째 사회가 도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와 삶 전반이 바뀌는 것을 준비하자고 해서, 일본 사람들 정책 짜는 거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 전체가 나설 10개의 아젠다를 만들어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도 생태계 전반을 바꾸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분석하고 예측이가 활용하는 그 플랫폼을 가진 기업과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승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우리 정무부 시장님 얘기했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변화상을 줄여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죠, 일종의. 그 디지털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사회의 효율성이 올라간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지능 데이터, 지능화 혁명이라는 가장 큰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담아서 IDX라는 제목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게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입니다.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도 발음이 좀 어렵네요. 질문하는 사람 중에 가장 저한테 아프게 질문하는 게, 그럼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IDT지 왜 IDX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보통 트랜스포메이션을 엑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IDX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IDX는요, ICT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ICT 기술이 가지는 디지털의 DNA라는 것, 디지털의 유전자라는 것이 바로 데이터, 네트워크, 알고리즘과 아키텍처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의 전 사회 산업 경제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점, 그것이 바로 IDX입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을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가 다르다. 첫 번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아이폰이 몇 년도에 등장한지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들을 못하시나요? 네, 올해가 아이폰 탄생 10주년입니다. 2007년 등장했습니다. 당시 패스트 팔로우 전략밖에 쓰지 못하던, 왜? 과학기술과 지식이 축적 안 돼 있던 우리나라는요,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었잖아요. 패스트 팔로우. 안 자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잠을 안 자고 노력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를 내놓는 시점이 2008년 겨울입니다. 즉 스마트폰 세상이 열렸는데 1년 반 동안 우린 미친 듯이 안 자고, 쌓인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따라잡아서 결국 스마트폰 시장을 따라잡고 세계 탑2 기업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요, 예전과 달리 속도가 빨라졌어요. 예전에 갤럭시와 아이폰 시리즈가 업그레이드 버전 2가 나올 때까지 보통 걸리는 시간이 1.8년에서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갤럭시와 아이폰 시리즈는 1년도 안 돼서 업그레이드해서 나오죠. 7, 8이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죠. 점점 신기술이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만들지 못하면요, 그 시장에 뛰어들 때 이미 시장은 포화되거나 우리가 들어갈 여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을 그 속도전에서 따라잡아야 되는 게 첫 번째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 자체가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속도와 다양성이 고부로 나타나는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변화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우리의 데이터를 빨리 모을 수 있는 디지털 DNA를 전 산업 분야와 사회 분야에 이식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IDX 개념입니다. 이 IDX에서 가능 미래를 얘기하고 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대전의 비전과 전략 저도 읽어봤죠. 놀랍게도 저도 대전 토박이거든요. 대전 연구단지예요. 대전 토박이 정말 드물어요. 전 드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대전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세 가지 비전과 전략 세 가지를 내놨더라고요. 융복합 산업 육성한다. 두 번째, 인프라 구축한다. 실증화 단지 조성한다. 아유,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정부 보고서에 전형적인 포맷을 따라갔습니다. 정부 보고서가 저렇게 돼 있어요. 기반 조성하고 생태계 만든 다음에 거기서 테스트하고 거기서 성과를 융복합으로 얻어낸다.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모든 기관들의 동일한 포맷이에요. 저렇게 딱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략 아름다운 거 저도 모르는 지구가 많더라고요. 뭐 둔곡 지구 많은데 이런 쪽에 뭐를 만들고 뭐를 집중 육성하고 만든다는데 그 발상 자체를요. 부지장님 가셨죠? 아이고 산업과장님 계시네. 어떻게 하나? 발상 자체가 2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예요. 2차 산업혁명 시대가 장치산업과 자본집약산업이거든요. 어디에 뭐를 만들어서 건물 짓고 사람 투자하고 거기에 기계를 캔다. 이 생각이 2차 산업시대 생각인데 지금도 정부 보고서의 상단수가 저런 식이에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봤을 때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포인트는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규제 풀이 얘기입니다. 규제를 열어줘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잘 돌아가게 생태계를 조성할 때 그냥 마중물만 주는 정도. 자기들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그래서 모인 데이터, 일단 정부 데이터나 지자체 데이터를 먼저 모아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활용해 보세요라고 던져주는 정도. 이 정도를 하는 게 바로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인데 여전히 우리는 뭔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처음으로 대전을 생각을 해서 한번 수학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대전세종연구원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전의 수학 분석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돼 있죠. 43개의 민간 및 정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26,000명의 석박사가 존재하죠. 이 연구원들이 대부분 유성구 살잖아요. 저는 서구 삽니다. 도안 사는데 유성구에서는 박사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안돼 소리가 우스갯소리 나올 정도로 석박사 투성입니다. 정말 많죠. 또 R&D 투자가요. 정부 출연연과 민간 기업들한테 연간 7조 4천억 규모, 굉장한 규모로 투자가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대전시가 투자하는 R&D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 대전의 최고 강점은요.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전시는요. 아직도 53%가 넘는 땅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따라서 개발 제한을 풀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지을 수 있고 거기에 도로를 낼 수 있는 그 지리적 여력이 있습니다. 그게 대전시 가진 하나의 장점이고 또 하나 인접지역의 세종과 오창, 오산과 같은 특화된 단지들이 존재해요. 따라서 그들과 연계성을 가지면 뛰어난 융합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저것이 대전이 가진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전은요, 약점을 가지는데 그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뒤에 자세히 부연하겠지만 우리 전체 부가가치 생산 중에서 대전은 제조업 분야가 22%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하나, 3차 산업, 즉 유통업 중심의 서비스업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77%를 넘는데 이것이 결국 대전시를 소비형 도시로 규정짓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제조업은 약하고 소비형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업 중에서도 현재 4차 산업으로 불리는 지식 서비스업이 미래 서비스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생산량은 별로 안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 숫자와 거기에 종사자 숫자만 늘어나고 있지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안 보입니다. 따라서 지식 서비스업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라고 분석이 됩니다. 세 번째, 기회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기회는 너무 브랜딩을 잘했어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브랜딩을 내놓은 안기동 교수님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공약 자체 때문에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도 오시고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저 공약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하나 앞서 나가는 점을 가질 수 있고 그 비전과 슬로건이 있다면 거기 전략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좋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융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를 잘 모은다면 과학 기반인 행정, 과학 행정이 가능하다는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 서비스에 대한 그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기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소는요. 불연속성과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나 기관, 기업,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우리는 아직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게 위협 요소가 될 거고요. 우리 대전시만 해도 재정 자립도가 제가 알기로 48%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재정 자립도 문제는요. 나중에 우리 스스로 발전하는데 꼭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됩니다. 이게 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거고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이런 요소 역시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기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우리가 가진 저 강점을 바탕으로 전략을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요. 이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성장 논력의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혁명, 지능혁명입니다. 따라서 행정 빅데이터, 교통, 환경, 에너지 이런 빅데이터들을 모아서요.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줘야 돼요. 이게 쉬운 말로 뭐냐면 기후 데이터를 이렇게 대전시에서 분석이 되면은요, 어느 구, 어느 동 지역에 5세 미만의 학령 인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은 미세먼지 발생률이 대전에서 가장 높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각이 떠오르고 사업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기후를 대상으로 어린이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저감 장치를 만들거나 그들에게 하다못해 마스크라도 그 굉장히 고급지고 좋은 마스크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업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겨납니다. 교통 데이터를 잘 모은다고 권 시장님 있는 자리에서 권 시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전처럼 교통 빅데이터 잘 모은 데가 없다고. 그런데 저는 도안 살잖아요. 도안에서 대덕연구단지 출퇴근할 때 왜 그렇게 막힐까요?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데 결국 데이터를 모았는데 활용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교통 빅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모으는 기관이 다 달라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모으고요. 지자체가 모으고 지방경찰청이 모읍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타고 온 차가요. 톨게이트 지나서 대전 시내로 진입해서 움직이는요. 데이터를 모으는 기관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데이터가 표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연동을 안 합니다.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연동시키면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거리에 지능형 CCTV라도 몇 대 달아주면은요. 그 CCTV가 교통량 흐름을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특히 지식 서비스업을 만드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IT, BT, 인문사회학을 모을 수 있는 광역융합벨트가 가능한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세종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국책연구기관들과 대전시 대덕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연합을 할 일들이 있는데 생각외로요 잘 안 뭉쳐요. 인문사회연구회 쪽이랑요 여기 과학기술연구회 쪽이랑 생각외로 융합하자고 수없이 포럼을 하면서도 같이 만드는 거대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결국 융합이 안 되는데 뭔가 융합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을 대전에서 만들어준다면 대전의 IT 그리고 오송오창의 BT 그리고 세종의 국책연구단지들 이게 연합되면 좋은 벨트를 만들고 거기서 융합의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대전시의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행정도시가 한번 돼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애트리가요. 저희 애트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입니다. 세종시랑 MOU를 체결했어요. 그 MOU가 바로 뭐냐면 세종시에 있는 교통, 기후, 행정, 인구, 복지 빅데이터를 모아서 세종시가 주면 애트리가 가진 지능형 디지털 플랫폼에서 분석해서 세종시의 미래 인구 구조와 교통 흐름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겠다라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애트리가 대전에 있는데요. 애트리는 대전시랑은 안 맺었어요. MOU를. 더 훨씬 규모가 큰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서로 데이터를 교류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과학행정도시가 생깁니다. 저걸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대전에 있는 모 군의 인구 추계를 빅데이터로 받아서요. 그걸 인공지능에 탑재해서 현재 인공지능 수준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학습량이 적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이 군의 2025년부터 30년 사이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예측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복지, 행정비 있잖아요. 복지비가 어떻게 수급되고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자는 그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게 바로 과학행정도시거든요. 과학행정도시가 되면 자원의 낭비, 즉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서 행정 IDX, 아까 제가 말씀드린 IDX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의 성장 동력과 지금 저희 대전시가 내놓은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실증화 단지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기를 저는 원하고요. 이것들이 모두 될 경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생태계가 대전에서 최초로 구축되는 쾌거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직접돼서 활용되는 대전으로 기업들이 몰리고 연구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IDX가 뭡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쭉쭉쭉 이런 변화들이 벌어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여담으로 두고요. 제가 이미 발표할 시간을 오버했죠. 그래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이 진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거듭나려면요. 가장 중요한 원천, 데이터를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해주신 신진모 박사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럼 토론을 위한 잠시 자리를 정리를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대전세종연구원 미래먹거리 신성장 동력 TF 공동대표인 강병주 한남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남대학에 있는 강병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월드 테크노폴리스 어소시에이션의 사무총장으로 있습니다. 저 지금 심진보 박사님은 올해 초에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대전시를 방문하셨을 적에 유사한 토픽으로 발표를 이미 한번 하신 바가 있고 그때 저희들이 한번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디튼 뉴스와 또 대전시 의회가 대전시를 생각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전이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발제를 시작한 걸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하는데요.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이 심진 박사께서 이제 원론적인 발표를 해주시면 좀 세부적으로 그걸 좀 받아서 역할 분담을 했으면 더 토론이 구체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필요로 하는 것은 실제로 끝판에 말씀드린 이제 IDX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IDX가 펑셔닝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뭐 행정 단위라든지 또 업무 분야 별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좀 있으면 토론이 좋은데 그까지 못 나가서 오늘 아마 토론하실 선생님께서는 좀 현재 생각나시는 것 중에서 자기 역할이라든지 하시는 업무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이해하시는 범위 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을 적에 우리 대전시는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형이 예상된다든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발제를 해주시면 또 다른 분이 의견을 좀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 이 토론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이제 김동섭 의원님부터 김정홍 산업정책과장님 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침 그 김동섭 의원께서는 다른 일로 조금 빨리 자리를 뜨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김동섭 의원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분이 얼마 정도 쓸 수가 있죠? 10분? 예. 10분 무지 엄청 기른 겁니다. 10분. 예, 그 전에 마치면 네, 저 김동섭 시의원입니다. 이게 토론자 명단에 제가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와서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모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었으면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한참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행스럽다 생각하고요. 우리 심진보 센터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전시 의원으로서 제가 전반기 2년 동안은 과학문화산업본부를 관장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했었고요. 지금 후반기는 이제 환경, 보건,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같은 시간 2시부터 공원녹지위원회가 있어서요. 월평공원, 매봉공원 그 건 때문에 제가 또 가야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들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가 조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아주 화두화 됐었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조금 비치다가 사실은 그것도 사라지는 형태가 되었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은 좀 전에 말씀하신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부분 데이터조차도 너무 중첩되게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심 그룹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 데이터들을 다 오픈해놔야 그 치부라고 할까요? 모든 걸 다 드러내놔야 거기에서 유용하게 분석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비밀이 많은지 하여튼 위험성이 많은지 몰라도 너무나 중첩되게 잠궈놔가지고 참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특히 공공 데이터 그렇고요. 사적령에 대한 데이터 역시 정말로 오히려 경영권에 대한 건지 영업 비밀인지 몰라도 너무 잠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영국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보잉사가 갖고 있는 보잉사에 케어해주는 그 창업보육센터처럼 그 클러스터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보잉사에서 갖고 있는 모든 그 프로세스, 사업 영역, 분야 그걸 다 오픈시켜놨다는 겁니다. 오픈시켜놔서 거기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트업 그 아이디어만 갖고 하는 그 친구들이 각자의 1인 기업들이 다 그 데이터에 접근해서 그 보잉사의 사업 부분 또는 그 업무 영역의 프로세스에 대한 걸 다 그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하나 채용한다 하면 채용하는 그런 기본 그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관리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경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제안하면 보잉사에서 그거를 산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개인은 다시 또 이제 자기가 또 더 큰 회사로 또 만들 수도 있고 같이 또 합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형태를 취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소프트웨어죠. 우리 전해통 씨 애틀리에서 오셨는데 문자 써 죄송합니다만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없으면 발전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축적할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 심급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처음에 말씀하신 건 원론적인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필요성과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인간한테 유용하게끔 쓸 수 있는 것인가, 우리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대전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센서가 있어야 되죠. 센서. 제가 이 컵을 몇 번 들었다 놨다는 거를 눈으로 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센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서 산업, 아까 보니까 기반 조성에 센서 사업이 있던데, 당연히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육성을 하고 케어를 하면은 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체력이 길러지고, 그 체력이 길러지는 속에서 우리가 실증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파생됩니다. 왜? 아까 말씀하셨죠. 인간의 두뇌를 대안해 줄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두뇌를 도와줘서 우리 인간한테 이로운,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실용적인 맞춤형 실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가 발의를 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7분의 의원님들과 같이 제가 우리 대전시, 우리 김정은 과장 나와 계십니다만은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과 정책들을 또 의회 차원에서 저라든가 다른 의원님들의 이 특별위원회의 그 여러 가지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와 제언을 하고, 또 대전시와 협업을 해서 우리 대전시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어느 구역을 뭘 정하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는 토대만 마련해주면 다 어디선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어디를 뭐를 하겠다 그거는 도표상 그리는 거고, 우리 시정의 방향은 그런 베이스를 깔아주고 민간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활력을 주어지는 촉매제를 할 것인가, 토대를 마련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보잉사가 자기네 모든 걸 다 데이터를 오픈시켜 놓으니까 알아서 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대전도 그런 것만 제대로 기반만 조성시켜주면, 여기에 젊은 인재들 많습니다. 카이스트나 충남대를 비롯한 우리 유수한 대학들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공부들 많이 하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학생을 잘 활용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40여 년 동안 축적된 우리 대덕 특구 대덕 연구단지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애트리가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민간 부분이 더 빠른 것 같아요. KT나 SKT가 그렇죠? 아주 빠른 것 같은데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한다면 대전시가 더 확실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 그 4차 산업 특별시 지원 특별위원회의 대표 자격으로 앞으로 우리 많은 조언과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 주시고요. 제가 이 멘트를 끝으로 사라지더라도 너른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시 의회에서는,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12가지 과제를 상당히 이제 지원해 주시겠다. 그런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의회에서는 대전시를 심의하는 것보다 좀 지원하는 쪽으로 자세를 바꾸시면 도움이 크게 된다는 것 같아요. 지원 특별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윤중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님께 약간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잠깐 여담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된 걸 제가 이번에 이태리 휴가를 가서, 저는 16일간 이태리 휴가를 갔다가 왔습니다. 막 돌아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느낀 게 사람 고용이 무지하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가는데 차가 새로 이제 올해 2월부터 이태리에서 두 가지가 왔어요. 하나는 가스고 하나는 휘발유인데 가스를 전반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가스 스테이션에서는 100% 무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무지하게 크고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태리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봤는데도 잘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이해하고 공감대가 먼저 있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 의원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본인이 이해하시는 법리 밖을 벗어나서 얘기를 못 하시니까 다른 분하고 이렇게 프로토콜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일 강조하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강조보다 특징이 인터커넥션하고 하이 인텔리전스거든요. 뭐 고도의 지능하고 고도의 서로 상호 연결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먼저 가기 전에 먼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를 하니까 이게 상당히 혼선이 이제 빚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고용이 무지하게 없어지는 걸 제가 확실히 봤어요. 이태리 전역에 가보니까 고용이 무지하게 많이 줄었어요. 기계로 다 대체하면 하이 인텔리전스니까 가격도 낮아지고 경쟁력도 훨씬 높아진대요. 그렇게 하면 또 이게 4차 산업혁명 방향으로도 맞게 가는 거고 그러면 제일 크게 이제 청년 실업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심진보 박사님께서는 그 분야를 좀 커버를 그전에는 좀 포함을 하셨는데 오늘 시간상 발표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뭐 심진보 박사님이 발표하실 때 대해서 코멘트를 하시려면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입니다. 네, 사실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이제 실업의 문제가 중요한 우려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인 마음으로 심진보 선생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의견을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나 의견을 드렸으면 하긴 하는데요.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지침을 받은 게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알쓸신잡이란 프로그램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 보면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산업혁명이라는 것 쳐서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모두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착각을 한다.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너무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거 얘기하면서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서 저희 판단으로는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해서 상당수의 직업이 대체될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체되는 것도요, 처음에는 단순 사무직이 대체된다고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놀랍게도 전문직들의 대체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개수 중에서 줄어드는 것들이 생길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산업혁명 3번 거치면서는요, 전혀 새로운 직업들이 막 탄생을 했거든요. 그건 몰라요. 그 직업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직업 영감에 2만 개의 직업이 있고요, 미국은 4만 2천 개가 있어요. 그 알고 있는 직업명이 사라지는 건 아는데 새롭게 생기는 직업명은 우리가 몰라요 아직. 따라서 저는 고용 문제를 얘기하지만 고용의 문제를 떠나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그런 혁명이 벌어진다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그러니까 직업군이 없어지는 일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일들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는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연 4차 산업혁명의 대량의 실업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의견들이 현재 제시되고 있는가를 잠깐 소개하는 걸로 아마 제 답변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교육의 문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일생에 거쳐서 직업이 이제 계속 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은 그 변화의 능력을 그리고
뭔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을 보고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이제 한 가지 그 정책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떤 인재상 그리고 그 인재상에 적합한 어떤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중요한 그 정책의 의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회복지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짧게든 혹은 길게든 그 실업의 상태나 혹은 그 풀타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 시점들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을 혹은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복지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그 개혁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자동차의 창업주 같으신 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예 사고를 변화시켜서 늘 생산을 해야 된다, 늘 소득 활동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그게 꼭 직장에 얽매여 있는 것부터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근데 그와 동시에 근데 정말 사회적으로 안전망은 확실히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정책의 영역에 계신 분들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이제 휩쓸리게 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안전망이 구축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혹시 실업 문제 이외 다른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커뮤니티를 네. 저는 그 뭐 오늘 발표하신 데 대해서 뭐 코멘트도 좋고, 아니면 대전시의 산업 구조라든지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가 어떤 방향으로 조성되면 좋다든지 뭐 이런 데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 발표 제가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하나는 꼭 대전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이제 공통될 수 있는 고민 지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대전에 고유한 그 기회이자 이제 혹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연결 사회이잖아요. 근데 초연결 사회의 이제 맹점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보면은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 시스템 이제 도미노 효과로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의도적으로 무슨 해킹일 수도 있고 테러리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연 재난에 의해서 그렇게 생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시정을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응급 상황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시스템의 블랙아웃 상황에서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취약 지점을 분석을 하고 그에 대응하는 어떤 기술의 개발이나 혹은 그에 부합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대전에 고유된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보통 대전을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교통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 없겠지만은 혹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지진에 의해서 교통 시스템이 마비가 왔을 때 사실 이 국내의 어떤 도시보다도 대전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혹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긴급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저는 이제 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노드가 될 것 같은데, 혹은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혹은 국가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모든 시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음영이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그로 인해서 이제 직접적인 혜택은 혹은 1차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회 집단도 있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더욱더 소외의 경험을 이제 갖게 되는 집단들도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지역적 격차로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보통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보다 쉽게 편입이 될 것이고, 이미 인프라가 부족한 형태의 혹은 인적 자원이 딸리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있어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어떤 지역적 격차 혹은 그 사회 집단 간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또 이제 저희가 특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대전이 또 유성구와 뭐 그 이외 지역에 대한 편차에 대해서 워낙 예전부터 이제 정책적인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 논의가 조금 더 한 발짝 혹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문을 했는데도 잘 말씀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번 세 번째는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으로 계신 김영수 박사님께서 좀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주로
그 산업 구조가 아무래도 좀 변화를 할 거고, 저는 상당히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방 그 이은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회 안전망 구축이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하이퍼 인터커넥션이 되니까 모든 정보가 다 드러나서 프라이버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사회 안전망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전부 로봇이라든지 이 AI가 판을 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나마 이제 서바이벌 하는데 머리가 중간이라든지 밑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할 일이 이제 없어지고 막노동자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뭐 산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 이거는 좀 너무 좀 색다른 얘기인데 사실 이 파생이 금방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네, 산업연구원의 김영수입니다. 신진무 박사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요즘에 신진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 워낙 4차 산업혁명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토론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사회 전반적인 변화 양상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고 또 대전에서 앞으로 대응해야 될 주요한 내용까지도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이제 심진보 교수님이 많이 생략을 하셨는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과 도시에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초연결성 자동화, 그러니까 완전한 수준의 자동화, 그 다음에 지능정보사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이제 정리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산업의 생산과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들은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제품, 제조업이 서비스화돼가는 경향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제조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 기업은 자동차를 생산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제품이 서비스화돼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특히 TV도 요즘에 아주 인공지능화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다이렉트로 서로 인터랙티브한 그런 어떤 과정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제품의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어떤 접점이 예전에는 제품이었다면 이제는 IoT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이제 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이제 다른 특징이긴 합니다만 서비스도 역시 이제 제조업화돼가는 그런 어떤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고 이런 어떤 제조업의 서비스화 또는 서비스업의 제조업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산업의 어떤 생태계와 기업의 어떤 경쟁 구조들이 대폭 바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전 세계의 어떤 기업의 어떤 순위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세계의 어떤 산업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들이 세계 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을 고민하게 된 배경도 세계의 어떤 산업 헤게모니가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독일의 기업들이
이 세계 최고의 제조 경쟁을 갖고 있지만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하청 계열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의식이었고요. 그걸 어떻게 돌파해 볼까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인더스트리 4.0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점점점 발전해 오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세계의 어떤 산업의 헤게모니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종의 그에 하나에 상반되는 것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그 전문화된 소기업들, 특히 이제 기술 기반의 전문화된 소기업들이 특화되는 형태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제조 경쟁력, 어떤 생산 요소 가격을 낮춘다라든지 제품의 생산 공정을 효율화해서 생산 단가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는 설비의 규모, 일종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이런 어떤 방식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떤 시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일종의 이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요즘에 이제 삼성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들은 특화된 분야의 어떤 전문화된 그 기업으로 이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대기업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단순한 어떤 제조 경쟁력만 가지고 존속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기업으로도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설계 도면만 알리바바에 메일로 이렇게 보내면 일주일 만에 제품이 이 택배로 배달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언제든지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요. 따라서 얼마만큼 변화되는 환경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소비자의 어떤 변화되는 니드들을 적시에 발견해내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기회들을 만들어내면서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화된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제 어떻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경제, 산업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대전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좋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을 더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도시가 성장해 오는 어떤 패턴들을 보게 되면, 일종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밸류체인 상에서, 모듈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특화된 그런 지역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산이나 탕전 같은 것, 그 다음에 파주 같은 거를 들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어떤 핵심 부품들을,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특정 어떤 모듈 생산에 특화된 그런 지역들이 급격하게 성장했던 어떤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지역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 대전처럼 다양한 어떤 연구 기반과 과학기술 기반, 그 다음에 좋은 인력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신진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공공행정 IDX와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잘 갖추어진 그런 지역들에서 새로운 어떤 기업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대도시의 어떤 경쟁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통신이 발달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지역 분산화 지역 외곽 지역으로 분산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최근에 들어오면 오히려 대도시권으로 사람과 일자리들이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도시가 갖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잘 살려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과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것들을 보면 일종의 이제 도심 지역의 혁신지구라고 하는 그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외곽 지역에 대규모로 사이언스 파크를 짓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도심의 걷기 좋은 환경에 언제든지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고 사는 워크, 플레이, 리브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합화된 공간들 속에서 그 일종의 이제 개방형 혁신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기업과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성장의 거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어떤 거점들을 대전시가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좀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혁신지구로 대표적인 혁신지구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판교라든지 요즘에 이제 강남이나 양재, 그 다음에 상암이나 마곡 이런 지역들이 이 일종의 혁신지구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곳에 버금가는 그런 지역들을 대전에서도 상징적으로 좀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혁신지구 내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 언제든지 공공 와이파이에 접속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는 이런 어떤 초연결 사회의 인프라 기반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의 어떤 대전의 상징적인 그런 지역들을 통해서 특별시의 위상들을 더욱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대전 세종 충남 여성벤처협회장으로 계신 김영유 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사실 우리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아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여성들한테 특별히 무슨 특혜나 제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여성의 영역과 남성의 영역이 따로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근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동안 3차 산업혁명까지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그동안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플랫폼 또한 남성들의 의지와 사고와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생태계였고 산업의 프레임이었다. 저는 왜 3차 산업혁명에 가고 4차 산업혁명에 오는가? 저는 그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의 진원지는 어디일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생태계는 남성이 주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배자인 지금 그 생태계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 여성들의 의지와 생각과 감성과 이런 것들은 반영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힘겨루기를 하고 어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모든 시장은 여초 현상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럴 적에 어쩌면 4차 산업의 주도 세력은 저는 여성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산업의 프레임 자체에 참여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여성들이 산업 생태계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도도 국가도 뭔가 유리 장벽과 유리 천정을
누구라도 지금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한 번이라도 서바이벌 게임에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 여성들은. 왜? 자기가 가진 역량으로 기록갱신을 하려면 게임의 룰은 하나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보이는 정확한 지켜야 하는 룰 하나가 있고 보이지 않는 룰 2개를 같이 넘어야 되는 이 불합리한 생태계 속에서 여기저기서 자기 표현을 못하고 자기 에너지를 표현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뭔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가득한 열망으로 있다라고 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이 되던 4차 산업이 되던 급속하게 변화할 것에 대한 많은 염려들을 하는데요. 염려하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산업이 5차가 되고 6차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산업의 변화도 행복하고 싶어서 변화라는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은 아무리 바뀌어도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 사이에 있다. 인간이 앞으로 100년이 가도 변화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데 어떨 때 행복한가? 행복 추구와 불로장생에 대한 욕망을 놓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3차 산업이건 4차 산업이건 뭐 그리 복잡한가? 스피디하게 변화하고 싶은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뭔가 매니징해야 하는 것들이 4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전 대전시가 해야 할 일들은 이렇게 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3차 산업혁명이나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 이 늪을 똑같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행복하고 앞서가는 산업 생태계로 맞이하려면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 맹점들, 지금 대덕특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요람이고 정말 이보다 더한 지리적인 요건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효율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는데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효율이 없어질까요? 전 4차 산업의 혁명의 효율도 3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이 변화하고 싶은 거와 변화하고 싶지 않은 것 사이에 있는 5만 가지의 갈등과 오류를 해결하는 이 비법이 거기도 똑같이 통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변화들이 올 것이 두려워서 이거를 풀어야 할 것인가 저거를 풀어야 할 것인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기도 하지만 이미 과거에 일본의 미래학자가 인류 역사는 지본사회에서 자본사회에서 뇌본사회로 온다고 했거든요. 인간은 뇌가 가진 근본적인 욕망이 불로장생과 행복에 대한 그 욕망을 향하여 끊임없이 지능이 진화한다고 생각할 때 분명히 대전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인간이 행복하고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거든요, 여기가.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대덕특구와 대전시가 연계에 있어서 질 높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부자가 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협력을 잘하고 있는가? 왜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스왓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서 약점을 지금 해결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져갔을 때 그 약점은 더 큰 늪지대가 돼서 대전시를 앞서가는 도시가 아니라 추락하는 도시 아니면은 늘 따라가는 도시 역할을 그때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런 정책을 새로 집행하고 디파인 할 때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인간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여성들의 절반의 숫자와 그 절반의 숫자를 같은 숫자로 갖다 놓고 같이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대전이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저는 여성 친화 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친화 도시 실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경제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저는 친화 도시 여성들이 삶의 질이 건강해지는
그 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적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처 실행안도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다시 그 짤 것인가에 대해 전략을 구사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일들을 앞으로 미래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비효과적인 문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답을 4차 산업혁명기에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흐리들 지금 상당히 빠르게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슬로우 시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도시들 가보면 저는 한 10년 전에 호주에 갔는데요. 호주에 베른이라고 한 1시간쯤 떨어진 해안에 갔더니 시계도 없고 TV나 라디오나 전파가 전혀 되지 않은 그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틀을 지내고 갔더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전파 통신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데 저녁에 같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로 노래하고 박수치고 이거밖에 안 돼요. 춤추고.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빠르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시대에 슬로우 시티가 가져오는 그 어떤 요소가 포함되는 게 참 좋다. 이런 데서 좋은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본부장이신 김종환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좀 전에 김영수 박사님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중소기업이 중심이 대전시 같은 데서는 그 특화된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상당히 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혹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어떤 대안들을 그 협회에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중앙회 김종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저는 심진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그 지원 정책의 이제 틀이 어떤 그 규제 풀이와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어떤 그 지원이라는 그 프레임보다는 어떤 그 중소기업이라는 플레이어가 그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그런 그 해석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원 정책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대전이 이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고 했는데 어떤 그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에 있고 또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일을 쭉 하다 보면은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 그 중소기업이 거기에서 이제 소외되거나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이 중소기업 지원과 발전 정책의 특별시도 같이 겸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히 그 구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항상 그 발전을 하고 같이 그 대전시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수요자이면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약간 그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와 같은 토론회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드린 사항은 어떤 그 제조업의 그 새로운 부활을 위해서 이제 최근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스마트 공장의 어떤 그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인쇄나 기계, 플라스틱과 같이 저희는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종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내용 중에는 어떤 그 지도, 교육, 단체 표준, 인증,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게 협동조합을 통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아직 유효한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중소기업 그 지원 발전 정책에 대해서 약간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발전과 정책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경우에 보면은 그 일정 부분이나 그룹을 위해서 쭉 추진을 하다 보면은 중소기업이 빠져 있고 또 이름에는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제대로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어떤 새로운 지원과 성장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공장의 양적인, 질적인 활성화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센서, 또 ICT 기반의 전문 기업을 반드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4차 산업혁명 하면 창업 쪽을 많이 하고 신규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 따지면은 기존 중소기업이 소외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사람이 모든 것의 이제 근원이기 때문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전시의 지원 정책으로 저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거는 대전시에서 일부 업종이나 직종을 선정을 해서 그분을 개방형 직위로 이제 선발을 한다든지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경우 또 중소기업에 장기 근로하신 분들이 필요한 경우 해외 유학이라든지 또 산학 겸임 교수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재직 근로자를 어떤 활성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를 하고 기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뒤지지 않도록 그 기업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없이 4차 산업혁명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중소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좀 시행을 하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취약한 법률이나 회계, 노무, 마케팅 등 중소기업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대전시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요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히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기능을 지금 기능에다가 교육,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든지 그걸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은 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 또 더불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할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중소기업 중심 특화 전문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것 중에 대전에는 한 60여 개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은 말씀드렸듯이 기계공업협동조합, 인쇄협동조합, 레미콘 협동조합 여러 가지 업종별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아시다시피 전문성이 있고 또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기술적인 것도 공동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시대라는 4차 산업혁명에 상당히 맞을 것 같고 또 그들은 동일한 업종이기 때문에 기술과 정보에 대한 욕구와 어떤 확산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과 정보가 공유될 수 있고 또 유연합니다. 구조 자체가 유연하기도 하고 또 범위의 경제도 작용을 하고 그래서 해당 여러 업종이 있겠습니다만 업종의 특성 발전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한다면은 좀 더 좀 나을 것 같고 또 협동조합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 지도, 감독, 표준화, 단체 표준 그런 거에 있어서도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대전이 좀 더 중소기업 하기도 좋고 또 협동조합도 발달되고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들이 자유로운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그라운드가 형성이 되는 지원 정책을 대전시에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지막 질문은
김종홍 대전광역시 산업정책과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부원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자면, 일단 이제 심지호 박사가 아까 발표 도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정책사론 모듈이 제조업 중심이 되는 사회 그 패턴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상당히 공감대를 얻고 있고, 그렇지만 대전시에서는 제가 한편 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4차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사실 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뭘 짜긴 짜야 되는데 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서도 하기는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충이 좀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지금 하시는 정책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이해 속에서 어떤 걸 과제를 실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후에 심진보 박사님이 이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코멘트를 하실 분들이 좀 첨언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요렇게 해서 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심진보 박사님 좋은 발표 들었고요.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우리 정부의 방향과 대전시가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전은 과학기술의 메카로 연구개발의 산업이 결합되어야 한다. 과학벨트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4차 산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AI라든가 IoT, 자율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 대전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을 공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에서는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대선 공약에 했던 4차 산업 특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국정 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대전시에서는 좀 타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신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제 4차 산업이 경제계의 화두가 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대통령 공약에 넣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월에 2개반 17명으로 구성된 이제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련한 3개 전략 12개 과제를 도출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5월 16일 날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실무선에 여러 가지 정책 과제를 발표해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요. 5월 24일은 시장님이 카이스트에 가셔가지고 협치 시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5월 25일에는 정치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고요. 또 5월 29일에는 핵심 공약 중점 토의를 위해서 대통령과 시행 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마련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자문 미래 전략 회의를 통해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고요. 또 6월 8일에는 이제 저희들 이러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서 시장님께서 이제 민관, 산학견 등 약 700명의 시청에 대회에서 모여서 4차 산업혁명 비전 선포식을 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자로 저희 산업정책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특별 전담반을 갖추기 위해서 사무관 1명과 6급, 7급으로 이렇게 전담 조직을 신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은 이제 아까 우리 심진보 박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2개반 17명의 TF팀은 급조된 TF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개 과제에 대해서 사실상 너무나 급한 짧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밀한 어떤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이제 또 관련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정책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정책 협의회 일원 중에 한 분이 심진보 박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진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4대 전략 12개 과제를 발표했었는데 이거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담당 사무관이 급히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3대 전략 12개 과제가
4대 전략 15개 과제로 지금 추가가 됐는데 3대 전략이 이제 신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실증화 구현인데 아까 지적을 받은 생태계 조성이라는 한 개 전략이 포함이 되고 거기에 이제 과제가 이제 뭐 인력 양성이라든가 핵심 기술 생태계 구축이라든가 뭐 스마트 행정 서비스 지원이라고 신 박사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잽싸게 좀 말을 해가지고서 저한테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짧은 기간에 어떤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하고 많은 또 전문가들로부터 너무나 인프라 구축 측에 구축한 방향에 집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제 정책적인 과제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 가면서 세분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7월 31일 날 이제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이제 임명을 하고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6일 날 우리나라 심장부인 국회, 서울 국회에서 이제 시장님과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 국회의원 또 이제 미래부 장관을 모시고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토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업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별도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분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소관하는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이윤정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4차 산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소외되는 산업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이 어떠한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또 우리가 대전에도 또 하이테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뿌리 산업이라든가 전통 산업이 있습니다. 또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 또 전통 산업이라든가 뿌리 산업도 어떠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러한 정책도 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김영수 산업연구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부 다 이제 어떤 외과학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한 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또 이제 서울의 이제 판교라든가 이제 뭐 강남, 양재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우리 지역 이제 판교 이남이죠. 이남에 있는 지방자치의 최고의 고민이 이 서울 인교 수도권 지역의 판교 이쪽입니다. 블랙홀입니다. 모든 기업에. 기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여기서 인재를 양성해 키워놓으면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푸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곳에서 성장을 한 기업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대응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굳이 또 가는 경우는 잡을 수도 없더라고요. 떠나는 사람 잡을 수 없는데 어찌됐건 저희들도 대전시의 한편으로는 최고의 취약점이 산업단지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간이 많이 경과가 되고 또 조성을 하도 조성 원가가 타 지역이 비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종을 비롯한 인근 지자체에서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굉장히 낮은 원가로 우리 지역의 기업을 계속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간에도 참 보이지 않는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이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도 기업을 다녀왔고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타 지역에서 많은 유혹이 있고 어떠한 유인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기업을 잡기 위한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쨌든 저희들이 이러한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지역과는 경쟁은 좀 어렵더라도 최소한 뒤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회장님께서는 이제 모든 3차 산업시대가 됐던 4차 산업시대가 됐던 행복하고 싶어서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내년 세계 경제 포럼 거기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어떤 컴퓨터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범위가 약 4%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또 발표를 본 적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직무에서 역할과 역량이 바뀌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아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직업이 많이 없어지고 생기고는 이제 아직도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기계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기계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많이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우리 이제 김정환 본부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책이라는 것을 좀 시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기존에 이제 소외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든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그건 당연합니다. 대전에 거의 좀 다 구성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벤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피드는 상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산자부에서도 2020년까지 약 2만 개 스마트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대전시에서도 사실상 여기에 이제 15개 과제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빅데이터 서비스 지원 센터도 건립이 되고 또 스마트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도 TJB 토론에 나갔는데 카이스트의 김정호 박사님께서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굉장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잡을 수 있는 지방 자치단체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다. 그건 저도 동감해서 저도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15개 과제 중에서 빅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우선 순위를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좀 앞으로 좀 들어가면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좀 전체적으로 다 아울릴 수는 없지만 대전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전 시내에는 연구단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 인력과 풍부한 출연기관이 있다고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강점을 했는데 역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그럼 당신들 대전시가 지금까지 대적 연구단지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느냐는 또 그런 역설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켜보면 14, 15년 전부터 이제 시장님과 그쪽 출연장 기관님들 간담회를 많이 해고 서로 이제 협업을 하자는 말씀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어떤 국가의 이제 국책 사업을 유치할 때 대전시의 딜레마가 뭐냐면 모든 분야의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국책 사업에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봇랜드라든가 첨단 로봇캅다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데 안 할 수 없고 기계에 있는데도 로봇랜드 유치 안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그냥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서야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은 사실상 이제 출연연기관의 연구소 구조가 국가의 국비를 따다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협업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연구소도 변화된다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 실적이 아니다 성과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연구과제를 따와가지고 내가 이 분야를 연구했어 실적. 나 이 연구한 실적이야. 이것은 캐비넷에 들어가서 잠을 자든 뭘 하든 그냥 내 연구 실적으로 만족했던 경향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고무적인 일이 뭐냐면 드디어 이제 각 연구소에서도 지방자치 찾아오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연구한 이 사업을 대전시에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 어제 그저께도 카이스트도 또 교수님 한 분 오셨고 그런 걸 볼 때 이제 전체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전시의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이제 연구단지의 어떤 인적 네트워킹이 없었고 이제 좀씩 이제 국가 사업을 서로 이제 R&D 사업이라든 과제를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신박사님 알게 되고 또 이런 네트워킹이 세면서 이제 우리가 또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초보적인 단계가 시작이 됐다. 연구단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래가 좀 이제 밝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전시에서도 이제 제가 4차 산업혁명 이 관련 과제를 어떤 계획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뭐냐면 이제야 대전시 내에 연구단지 이렇게 풍부한 인력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12개, 15개 과제를 하는 시도가 없습니다. 어제 도에서 4차 산업혁명 TF팀 5명이 구성이 됐다고 대전시에 오겠답니다.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오겠다고 해서 결국은 저는 도망갔고 그분들이 왔어요. 답답한 거죠. 근데 대전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대전시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대전시만의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이제 우리가 전파할 수 있으면 접하고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을 하고 또 이제 경제권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근 지역과의 어떤 이제 경제권 협력 사업을 통해서 4차 산업이 그 대전이 주도를 해서 특별시 완성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대전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4시까지 포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대충 마무리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리바이벌 하거나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마무리하는 좀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가 심진보 박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우려를 해야 되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디다스는 1년에 한 50만 켤레 스포츠화를 생산하는데 인력을 10명으로 줄였어요. 10명이 그만큼 생산하고 미국은 이제 오프쇼에서 온쇼에서 오프쇼로 외국으로 나갔던 근로자들이 국내 도심 지역으로 제조업을 하러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사람이 근로를 했으니까 근로 조건이라든지 임금 협상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로봇이 하기 때문에 층을 올리거나 지하실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근로 조건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절감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인도 이런 나라도 상당히 이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런 시기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무현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를 직업 창출을 해서 일자리를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는 또 한편에서 상당히 많은 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현상은 일자리들이 무지하게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 이게 있는 건가? 아니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을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정부에도 해야 될 텐데 혹시 지방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진짜 우리 강 교수님께서는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던지시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요. 일자리 문제는 저희만 갖고 있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마스터링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미래의 포커스를 두고 4차 산업혁명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광풍이 됐었거든요. 올해 열렸던 1월의 다보스 포럼에서는요, 5개의 주제가 논의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 사회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좀 이뤄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 생각하는 방식은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럽의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유럽은요, 일자리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향이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직업이 잃는 사람한테 복지제도로서 그것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복지제도의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를 갖고 첫 번째 유럽의회에 지금 발의된 법안 하나가 로봇과 인공지능을 기계인으로 인간 형태로 기계인으로 등록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인을 고용하는 기업은요, 사람을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 재원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잃었거나 새로운 전문 교육을 요하는 그 사람들한테 복지 재원과 교육 재원으로 쓰겠다는 정책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유럽에서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다시 미국과 유럽 쪽에서 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일자리가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낮은 직업이고 굉장히 생산성 떨어지고 직업이고 생각을 하지만 미래로 가면 갈수록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해집니다. 스마트 농업인이란 직업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요. 평소에는 CPS를 이용해서 원거리, 도시 근교에 있는 농장을 관리를 해요. CPS라는 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인데 여기서 원격으로 어느 정도 제어가 되거든요. 농장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그 농장에 출퇴근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직업이 집에서 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농업이 아예 직업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출퇴근하는 이런 일들도 가능해집니다. 즉 우리가 전혀 생산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직업들이 생겨나는 건데, 문제는 그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은요, 먼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선점을 해낸다는 겁니다. 따라가면은요, 그 직업군에서 아주 늦게 또는 적게 편입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산업을 먼저, 직업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먼저 만들어야 대량 고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있는데요. 지난 정권 때마다 아주 슬로건이 셌어요. 저탄소 녹색 성장, 노무현 정권 때 혁신, 그리고 지난 정권 때 상주경제. 나쁜 얘기들은 아니었는데 문제가 다 있었죠.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 성장은 그냥 슬로건에 그쳤어요. 결국 4대강 사업으로 귀결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 창조경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국민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라고 했는데, 아이디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정부가 쥐어 짜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에선 차고에서 아이디어 나온다, 창업이 벌어진다. 한국은 차고가 없으니 차고 같은 공간을 만들어라. 이건 완전히 쥐어짜는 식의 그 창업 생태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게 만드는 건 절대 안 돼요. 결국 아이디어의 발현은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그 아이디어를 나올 수 있는 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기반이 바로 데이터를 쌓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결국 창조경제나 저탄소 녹색 성장처럼 슬로건에 그치지 않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려면요,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스스로 짜낼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즉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 단서가 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자유롭게 공유해 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생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공공기관의 사이트가 2만 1,000개가 있어요. 2만 1,000개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행정복지 이런 데이터들 공개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요, 그 사이트 보고 들어가서 요 데이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연결돼서 다시 다른 사이트 들어가는데, 그런 정부 관련 사이트가 2만 1,000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표준화되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없는 환경, 그걸 만들어주면 국민들은 거기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찾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 방식은 창조경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식은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디트뉴스와 대전시 의회, 그다음 대전 세종발전연구원이 중심이 된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인 대전의 미래 성장 전략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참석하신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정책이 대전시 전반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